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고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웬 수저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가 또 자녀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계급론이 된다는 겁니다. 좀 좋은 환경 또 넉넉한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금수저로 살아가고 가난을 대물림한 우리 자녀들은 여전히 흙수저로 살아가는 계급론을 말하는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의해서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자유자재로 오가는 분이십니다. 억대 연봉자에서 망한 카페 자영업자까지 자유자재로 오간 분이신데요. 지금은 뉴스앤조이의 대표로 계십니다. 이 자리에 강도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나오시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뭐 떨리고요. 어색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뉴스앤조이의 경영을 맡고 있는 강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고요. 네.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이 살아왔는데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는 뉴스앤조이 기사를 좀 잘 읽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뉴스앤조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뉴스앤조이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뉴스앤조이는 교회 개혁을 꿈꾸면서 네. 16년 전에 창간된 온라인 회사 매체입니다. 네. 뉴스죠. 네. 말 그대로 신문사고요. 네. 저희 총 10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고 6명의 기자가 매일매일 열심히 그 교회 개혁과 관련된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찾아내서 또 쓰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네, 그런 매체입니다. 뉴스앤조이의 영향력이 뭐 교회 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그동안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가지 네. 뉴스를 새롭게 많이 발굴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교회 갱신 운동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때로는 비판도 많이 받고 네. 격려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러셨는데 저는 오늘 강 대표님을 처음 뵀거든요. 네. 근데 왠지 그런 좀 강직한 기자 네. 이런 분일 줄 알았어요. 타협 없는. 네. 네. 그래서 약간은 좀 개혁적이고 투쟁적이고 네. 그런 강한 이미지를 네. 만날 줄 알았는데 얼굴을 뵈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 너무 아니에요. 부드럽게 예. 생긴 미소녀 아니 같아서. 저런 분이 어떻게 뉴스앤조이의 대표를 하실 수 있지? 네. 이미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가 네. 생각하는 거하고. 타협 잘합니다. 어, 아마 그래서 제가 경영을 하러 왔나 봐요. 근데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게 네. 뭔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굽히고 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뭐 이것도 타협일 수 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네. 뭐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라도 대화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타협일 수 있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서로 인정을 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아마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일 것 같아요. 네. 목사님만큼요. 언론사 대표도 정말 사명감이 그렇죠. 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떠한 외압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정직한 공정한 보도를 해야겠다는 그 네. 굳은 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뉴스앤조이 대표 자리를 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뉴스앤조이 대표로 온 지는 지금 7개월째고요. 아. 작년까지는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전혀 다른 네, 네. 쪽에서. 그쪽이 어울려요. 이렇게 네. 보면 금융 쪽에서 계신 게. 네. 그때 우리 뉴스앤조이를 창간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김종희 대표가 저에게 뉴스앤조이를 함께 경영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왔었어요. 작년 가을쯤에. 그때는 너무 황당한 제안이었죠. 네. 저에게는. 네. 10년간 저는 계속 금융 쪽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그 교계 운동, 사회 운동에도 계속 이렇게 돕는 역할로 해왔지만 네. 제가 풀타임으로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한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말하자면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왔는데 그렇죠. 김종희 대표님이 이제 좀 헌신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찬양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막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너무 큰 감동이 와가지고 아 이거는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 2주 정도 고민하고 제 아내하고 상의하고 네. 아내도 괜찮다고 의외로 아내분이 네. 뭐 이렇게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어려운 언론사로 가는데 괜찮다고 네 이렇게 해줘가지고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잘 아니, 압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그 금융 쪽에서만 정말 억대 연봉자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언론 쪽으로 바꾼다는 건 좀 불안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불안하죠. 네, 저도 불안하고요. 제 애가 셋인데요. 네. 제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해라고 이렇게 허락해줘서 네,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분이 그 당시에 안 돼라고 반대하셨다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강 대표님의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언론에 대해서 대학교 때부터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네, 제가 이런 특히 기독교계 운동 네. 하시는 네. 분들을 접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가 상황을 제가 아주 많이 읽었어요. 복음가 상황. 예. 유학생활 할 때 그게 기쁨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잡지가 한국에서 오고 그걸 읽는 게 저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그 필자들이 저에게는 스타들이었죠. 그래서 뭐 팬레터 쓰듯이 편지도 보내보고 필자들에게. 그 정도로. 네,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 뭐 고등학생 때부터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었고 네. 접해왔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복음가 상황이란 잡지를 통해서 이런 개혁 운동하시는 분들과 친분을 유지해 왔었고요. 네. 김종희 대표님도 그렇게 알게 된 분이었고 계속 뭐 성서항목이라든지 복음가 상황 이런 일들은 해왔었죠.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과감하게 또 결정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니까. 끈이 계속 네, 연결이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이제 결정이 된 네.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서 언론사 대표가 됐으니까 네. 그냥 기자도 아니고 네. 축하합니다. 언론사 대표가 되셨습니다. 뭐 이러고 다들 격려해 줘야 되는데 주변 반응이 네. 처음에 안 그랬대요? 네, 언론사 대표가 됐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뉴스엔저이 그랬더니 에? 말도 안 돼. 왜 그랬어? 뭐 이런 생뚱맞는 반응이었다고. 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지금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일산에 계시죠? 네네 일산에서 네.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부터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겠니? 아버지까지. 저희 아버지는 뉴스엔저를 잘 알고 계시고요. 심지어 글도 쓰시고 친하심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운동판에서 네. 같이 이렇게 호흡하던 우리 선배님들도 네. 당황해하셨죠. 제가 물주로 더 남아 있기를 있어야 되는 거 바라셨군요. 아니냐. 과거에 어떻길래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을까? 제가 네. 또 뒷조사 전문가로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 강도연, 나이 39세, 미국 리버티 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3일 회계법인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외국계 헤지펀드에서 파생 상품 트레이더로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과감히 그 자리를 버리고 카페를 운영하며 자영업자의 삶을 살았다. 골목 사장 분투기 착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자영업 잔혹사를 책으로 내기도 했으며 2016년 1월 1일 뉴스엔조이 대표를 부임했다. 모두 사실이시죠? 책을 내면서 출판사 대표님들이 네. 좀 자극적인 소개를 네. 하다 보니까 이슈를 좀 가져야 네. 중간 과정은 많이 생략되고 그렇게 많이 소개가 뭐 되긴 하죠. 네. 덧붙이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사실 제가 네. 그 금융회사를 그만둔 것은 금융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네. 네. 금융 상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더였고요. 네. 선물 옵션이라고 하면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네, 선물 옵션을 주로 다루는 네. 네.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큰 사건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네.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예. 그러면은 뭐 주가가 많이 금융계 나죠. 주가는 네. 많이 내려가지만 네. 주식이 다가 아니잖아요. 파생 상품은 주가가 내려가도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돈을 번다든지 네.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다른 방면이 더 부각되고 그냥 돈만 버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사실 공부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뒀었어요. 그리고 카페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금과 상황 잡지에 제가 이사가 됐거든요. 이제 네. 독자였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잡지사 예, 이사가 예. 됐어요. 이사가 됐었는데 그때 이사장님이었던 박종훈 변호사님, 지금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위원으로 계시는 박종훈 변호사님이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다 같이 동의가 되는 사랑, 공평, 공의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은 그냥 투자자로 참가했었던 거였어요. 네. 그때는 제가 금융회사를 다닐 때였으니까. 네. 또 운동하신 선배들 돈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음. 그래서 투자자로 참여를 했다가 한 2년 만에 완전 말아먹은 거죠, 카페를. 어디서 했습니까, 카페를? 홍익대학교 바로 앞에서. 그 했었어요. 카페 자리도 옆에 좋은데 홍대죠. 하셨네요. 자리가 보통 생각하면 좋은 데지만 네. 커피로 보면 완전 격전지죠. 그쵸, 대한민국 그쵸. 최고 격전지에서 맞아요. 아무 대책 없이 들어갔던 네. 거예요. 그리고 2년 만에 망하니까 안 되니까 아하. 제가 이제 주식시장은 또 3시에 문을 닫지 않습니까? 네. 시간도 많고 하니까 네가 좀 해라 해가지고 선배들이 그때부터 제가 카페를 그래서 이제 카페 집까지. 사장이 되신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카페 사장이 된 거예요. 뭐 본의 아니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셨네요. 근데 이제 이력에는 뭐 그냥 딱 그런 지금 설명 없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저분이 왜 이렇게 막 그렇게. 널뛰기를 하셨지 뭐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이제 양력 네. 속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시게 됐는지. 네. 제 아버지가 부목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목사임에도 불구하고 6년 풀타임을 채우니까 안식년을 보내주셨어요. 네. 교회에서. 미국에 1년만 생활하기로 하고 갔던 건데 또 마지막 그 1년이 다 차가면서 제 아버지가 그 청년부 담당하셨을 예. 때 그 제자분이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걸 알고 놀러 갔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삼촌 이모 이렇게 불렀던 분이죠. 네,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네. 그냥 맡아주겠다고 저하고 제 동생을 어머. 그렇게 해서 예. 둘씩이나요? 네. 그때는 그럼 몇 살이었어요? 고등학교 대표님께서?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고등학교 어렵죠. 1학년이면 그럼요. 뭐 완전히 이제 그 사춘기 그쵸, 한참 질풍노도의 그럴 시기고. 때고 네. 또 언어라는 것도 그렇죠. 한국과 그쵸. 미국이 많이 다를 때였는데 어느 쉽지 않은 정도. 결정이었는데 아무리 맡아준다고 해도 본인이 그 남고 네. 싶으셨을까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었거든요, 사실. 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한국으로 가고 싶었죠. 예. 친구들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언어도 안 네. 되니까 너무 네, 답답하고. 네. 근데 이상하게 막판에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네. 근데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발언이요? 본인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저 뭐야 뭐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네. 취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곳에. 네네. 그런데 저는 취업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너무 쉬웠어. 이렇게 아,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정말 그러는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 지금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정말 해명을 말씀하시는지. 해야겠네요. 네. 쉬웠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공부하는 게 네. 어렵죠. 저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네. 그래서 맞아요. 2학년 네. 때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3학년 때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좀 딸리죠, 우리나라가. 딸리는 정도가 아니고 전 못하겠더라고요, 아예. 네. 그래서 비실비실 거렸어요. BCBC 받고 그래서 전공까지. 어. 그러고 졸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기업들을 초청해서 대학교 3, 4학년들에게 이렇게 인턴십을 이렇게 네. 할 기회를 네네. 주잖아요. 저 그걸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력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냈는데 네. 어떤 회사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줬어요. 네. 근데 회사의 착오로 네. 제가 착오로? 뭔가를 이렇게 잘해서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회사의 착오로 제가 채용이 된 거예요. 어떤 착오요?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전화가 와서 인터뷰를 보지 않겠냐.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제일 최고 큰, 회사였어요. 지금도 최고의 크죠. 최고의 예.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최고였죠. 핫한 예. 곳이었거든요. 인터뷰를 하러 오라길래 그러겠다고. 그럼 다시 연락 주겠다. 한참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안 됐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회사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터뷰를 언제 하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터뷰를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인터뷰를 하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거예요. 아, 합격자 네네, 예, 역한 연락이 사람을. 가서 네. 예. 아니 인터뷰도 안 하고 어떻게 네, 합격이 인터뷰도 됐어요? 안 했던 거죠. 저는 네. 합격한지도 모르고 가서 합격을 한 네.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 부서에 제가 인턴으로. 인턴으로 예.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부사장님이 그 담당 부사장님이 일을 안 한 거예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마지막까지 끌다가 인턴을 못 뽑고 있으니까 네. 인사부서에서 막 이제 푸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다 쭉 보니까 수학과 있네. 얘 할게. 아, 이렇게 됐대요. 직무유기하고 있다가 네. 예. 네, 그분이 수학과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된 거지. 제가 갈라서 정말 아니 독특하네요. 뭐 본인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아무리 또 그분이 예. 쭉 보다가 수학가니까 그랬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자기 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보시고. 아, 아니, 그래도 정말로 인터뷰는 하죠. 제가 예. 소개서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A4 이력서 한 장. 그냥 수학과. 그때 네. 그 잡페어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네. 그거 하는 거 보고 컴퓨터에 달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낸 거였거든요. 야, 오. 그때부터 하나님 예배하고 계셨네요. 그러면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적응을 아. 잘하셨어요? 거기서? 근데 재밌게 일을 했고요. 네. 예,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최고의 기술로 네. 인정받는 거를 많이 배웠죠. 그런데 정말 3일 회계법인 하면은 우리나라 제일 큰 회계법인 회사잖아요. 네, 네. 어떻게 거기 또 거기도 네. 제가 식스 시그마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왔잖아요. 네. 3일에서도 사실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다른 데는. 네. 제가 하려고 하는데 많이 떨어졌다가 3일 회계법이라는 곳에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 그래서 네. 갔는데 또 그 담당 이사님이 인터뷰 하셨던 이사님이 하필이면 또 식스 시그마를 좋아하는 이사님이었고 식스 시그마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딴 건 제가 아는 건 하나도 없고. 네. 네,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쉬었다는 거지. 제가 뭔가 이렇게 스펙이 좋았다거나 전 스펙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리버티 대학교 우리 출신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지방 듣보잡 대학인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뭐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막 가려고 애쓰지 않는. 지금도 누구나 가려면 갈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네, 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적이 그렇게 좋아서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인턴십 외에 그다지 그렇게 스펙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죠. 아무튼 참 쉽게 되셨네요. 네. 결론적으로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회계법인에서 금융 쪽으로는 또 어떻게 가신 거예요? 제가 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네. 주로 은행권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네. 근데 컨설팅이라는 업종 자체가 본질로 이렇게 직접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을 배우려면 그걸 하고 있는 회사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표 쓰고 인턴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경험하셨는데 아까 잠시 네. 얘기해 주셨듯이 홍대 골목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투자자로 그냥 조금 한쪽 발을 들여놨는데 나중에는 운영까지 좀 해보셨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도 살아 있고요, 그 카페가. 아, 문 닫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럼 지금 그 살아 카페의 있습니다. 대표세요? 명목상으로는 그렇고요. 예, 네. 경영하시는 분은 또 네. 따로 계시는데요. 네.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네. 네. 비록 이게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맞추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강 대표님 성품상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떠셨어요, 본인은? 카페를 생각하면은 괴로워요, 사실. 괴로워요. 가슴이 미어져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계속 어떻게 맞추지? 임대료를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그런 거에서 자유롭지가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이라고 하는 생태계를 아주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아하.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요. 네,
그 기회가 그런 카페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면 책도 못 썼겠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가 막상 현장에 뛰어들어 보니까 이래서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망하고 네. 어려움이 있구나. 네. 그런 이제 본인이 혹독하게 경험을 하셨는데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손해를 보셨어요? 한 달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적자를 보신 거예요? 한 달에요. 네. 많을 때는 수백만 원에서 겨우겨우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하잖아요. 네. 겨우겨우 이제 네. 그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을 네. 맞출 때도 있고 대부분은 50 작게는 몇십만 원, 크게는 몇백만 원 사이로 나죠. 그러면 그 카페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카페입니까? 성격적으로 보면. 저희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네. 몸과 상황이 만든 카페이기 때문에 좀 종교적인 냄새가 종교적인 냄새가 난다기보다는 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하는 이제 그런 카페예요. 주로 소셜 카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임들이 많고 강연도 많고 네, 그런 협동조합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협동조합이요? 네, 그런 일들이 많이 일반 일어나요. 젊은이들이 좀 가기에는 좀 그렇겠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저희가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아주 인테리어가 뛰어난 카페들하고 경쟁할 수는 없어요. 네. 왜 하필 홍대에다가 그러면 내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해야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중심지가 되니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 네, 그리고 2년 만에 완전히 말아먹고 또 어떤 교회에서 네. 저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망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해서 지금 동교동 쪽으로 옮겨서 같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셨어요? 아주 많이 나아지진 않았고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페 바인입니다. 카페 바인. 네, 네. 이게 포도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했죠. 근데 그 대표님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셨잖아요. 네. 골목 사장 분투기. 네. 그다음 착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 정말 골목 사장 분투기는 자영업자가 읽어야 되는 그 필독 도서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쓰게 되신 거예요? 그 카페가 망하고 나서 네. 저희가 아까 소셜 카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선대인 선생님이셨어요. 네. 경제학자신데 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제가 인터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친해졌어요. 네. 카페 망하고 나서 막 수다를 떨었죠. 우리가 왜 망했는지, 이거 대한민국 사회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수다를 떨었더니 그거 한번 책으로 한번 내봐라. 그런 얘기를 네, 모아서. 그래 제안해 주시고 또 출판사랑 또 연결도 해주셔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한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자영업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왜 이렇게 망해 나가는가에 대한 어떤 경제학적 고찰이에요. 네. 그거를 제 경험을 이제 녹아서 써놓은 거라서 망한 이야기죠. 네, 쉽게 그러면 얘기하면. 본인은 왜 망하신 겁니까? 그 카페가 원인을 설명해 놓으셨을 텐데 네,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대한민국 자영업 비율이 네.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거든요. 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은 이게 10%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배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있고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불안정한 고용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을 잘려나가고 쉽게 얘기하면 그 대량 고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또 재취업이 안 되니까 네. 자영업으로 계속 밀려드는 상황. 근데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또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IMF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와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가 딱 맞물리면서 그렇죠. 엄청난 인원이 자영업으로 쏠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네. 많았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것을 국가가 전혀 대책 없이 자영업으로 또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국가의 잘못도 있고 뭐 복지가 워낙 취약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자영업자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홍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 모르고 그냥 낭만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런 식의 준비가 많아요.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네, 다음에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라고 하면
저것처럼 애가 있으면 어떻게 충분히 하냐,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개인에게 책임을 많이 전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게 그런 문제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책을 내신 이유는 그런 걸 분석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책을 도움을 내신 주기 거예요. 위해서.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본인이 경험한 바로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소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만 지금 자영업자들이 또 앞으로 이런 일을 꼭 해야 되는 분들이 그나마 확률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고 잘 될 수 있을까? 100%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을 해주시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업이라는 것을 자영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업이 뭐냐에 대해서 이게 생계 수단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근데 이게 내 업이 되면 업에 대한 고민을 이제 깊게 하게 되면서 기획력도 좀 더 올라가게 되고 실행력이 많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영업자분들 상당 부분은 업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근데 그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업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쉽게 그렇게 업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업에 대한 고민. 내가 커피라고 하면 커피의 장인이 되는 길이 뭘까? 저는 청년들에게는 최소한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정도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업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착한 경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착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또 책도 네. 내셨잖아요. 네. 착한 경영 어떤 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사실은 저희에 대한 반성의 의미예요. 예. 착해서 망한 건 아니야라는 뜻이거든요. 네. 착해도 망하지 않으라는 말에는 착하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중에서 그 소셜 카페라고 하는 데들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어요. 케이스들을. 네. 그래서 그걸 분석해서 쓴 게 착해도 망하지 않아라는 책이었고요. 그분들이 정말로 어떤 그 업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분들이죠. 살아남았던 분들은. 소셜 카페로서 내가 주변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를 정말 깊게 고민하신 분들이 생존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카페 하면 인테리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데 그것부터 신경 네, 쓰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일관된 의견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갔을 때 이 카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사람이 먼저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공간, 장소,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 있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한 카페는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카페였어요. 네. 사실 복지기관이나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들이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복지기관은 여성들을 돕는 좀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기관이었는데 카페를 하면서 그 커피의 퀄리티,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기업 못지않은 노력을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까지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렇죠. 네. 또 일하는 그 여성들도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카페 아니냐? 이게 복지기관이 하는 카페가 아니고 정말로 서울에서 소문난 카페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 주기적으로 계속하시고 바리스타를 세우더라도 어떤 정확한 기준과 룰을 통해서 세우고 그게 그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진짜 길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고 그 철학을 아주 일관되게 관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인테리어보다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드러나는 인테리어 네, 그런
어떤 장인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그거 느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그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 네. 생각하고 네. 그냥 철학 없이 막 덤벼들다 보니까 실패하는 확률이 많은데 조금 더 이런 걸 그러니까요.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렌드 따르다 보면 카페들이 금방금방 문을 닫고 그래서 유일하게 망하지 않는 곳은 그 간판 제작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새로 만들고 또 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하니까 근데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면 화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너무 많이 문을 닫고 또 새로 오픈하니까. 네. 근데 그만큼 또 인테리어도 많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왜곡된 게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온 길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보면 뭐 처음에 컨설턴트에서 금융 트레이더, 그다음에 자영업 카페 사장님까지 언론사 오셨는데 대표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돌아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매번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왜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신 뭐 기준이 있으신가요? 항상 마이너리티, 예. 비주류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주류보다는 비주류, 칭찬받는 선택보다는 좀 의아한 선택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대학에 들어갈 때도 뭐 듣보잡 대학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주립대를 갈 수 있는 선택도 하나 있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런 기독교 대학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반대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장학금이 좀 있었고 장학금이 나오니까 돈 안 들고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하자라서 했는데 하필 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만약에 주립대로 갔으면 그냥 10중 8구 한국이 다시 왔어야 될 상황이었을 거예요. 3일 회계법인을 그만둘 때도 이거는 본질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였는데. 그래도 한 번 사는데 네. 본질적인 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본질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뭐 3개월 계약직이라도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안 돼도 된다,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도 실패했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12명 중에 한 명은 배반하고 한 명은 부인하고 예수님이 뭐 궁극적으로는 뭐 실패했다는 말이 옆에가 있지만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정황 안에서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선택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아주 괜찮은 선택이다. 남들은 별로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희소성 있는 선택이고 예, 그리고 또 우린 또 부활을 할 걸 믿으니까요. 실패하더라도 부활할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모르겠어요. 더 좋은 주류가 볼 때는 네가 뭐가 좋은 삶을 살고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군산에서 집 한 채 없이 전세에 살고 있고 뭐 아이들도 그냥 변변치 않은 변두리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고 보면은 뭐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삶의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저 굉장히 만족하며 살고 있고요. 저 아이들도 행복해하는 모습 보며 살고 있고 제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이제 네. 시골 학교로 보냈어요. 지금 제가 군산 시에 살지만 네. 군 단위의 학교로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고 네, 학교가 2층이에요. 제가 목동 와서 네. 오목교역에서 걸어오는데 초등학교가 7층짜리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큰 거구나. 감사하더라고요. 작은 학교에 가게 된 것을. 작은 학교에 소수의 친구들과 6년을 같이 그렇게 클 수 있는 그런 환경 그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선택들이 오히려 더 저의 인간됨을 더 이렇게 드러내주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방송을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오면서 계속 들으면서 저런 철학을 가질 때는 저분 배경에 네. 뭔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로 살아오고 또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신 건데 우리 대표께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앞으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뉴스 엔조이 대표로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절박한 삶을 살았죠. 네.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절박함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그냥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절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절박했기 때문에 삶의 환경이 계속 녹록치 않았고 계속 뭔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그렇게 던져주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그게 또 그렇구나 맞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뉴스엔조이에 오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대한민국이라고는 사회가 갖고 있는 악한 구조 때문에 절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절박한 사람들 가운데 사셨잖아요. 네. 그런 삶을 아주 잘 살아나지는 못하더라도 제 자신도 좀 한 발 한 발 그렇게 예수님 가신 길을 아주 뒤쳐져서라도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함께 공유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신문사, 그런 뉴스엔조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대표님 또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과 계획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지금 저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요. 네. 우리 뉴스엔조이 기자들의 월급을 올리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박봉이죠. 아시다시피 특히 기독교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우리 기독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저에게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거든요. 이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회를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인 문제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보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저희 뉴스엔조이 식구들뿐만 아니고 기독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고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강력하고 더 힘있게 전개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지금 절박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역사하실 때 보면요. 네. 지도자를 바꾸시더라고요. 꼭 그 축복하실 때 네. 지도자를 바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데 우리 강 대표를 그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그런 고민과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리라고 믿고요. 네. 그리고 그 아름답고 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잘 서 계셔서 많은 분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박수받고 인정받는 그런 언론사 또 우리 대표가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저 그렇지 어디 가서 않았어요. 저 그 언론사 대표라고 그러면 전혀 안 믿는데 오늘 이제 그러니까요. TV를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많은 분들이 믿어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매 순간 주류가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이 자리에 강 대표님이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사는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흔히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성공이고 그게 소위 대박 나는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도 동의하실까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조금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며 긴 호흡을 쉬면서 걸어가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